이제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크게 연료 역할을 하는 배터리와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터가 들어있는 모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직류 전류를 교류 전류로 바꿔주는 인버터와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모터, 그리고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여서 토크 값을 높여주는 감속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모터가 어떻게 회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도선을 오른손으로 움켜쥔다고 생각하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도선의 수가 많아지면 자기장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주변에 자석을 움직여주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여기 금속 막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돌아가게 해보겠습니다. 막대 가까이 자석을 가져가면 막대가 자석 쪽으로 돌아갑니다. 자석을 움직이면 잠시 뒤에 막대가 따라 움직입니다. 자석을 돌리면 막대도 따라서 돌겠죠? 막대 대신 자석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석 근처에 다른 자석을 가져가면 자기력의 힘으로 더 빨리 당겨집니다. 자석을 회전시키면 역시 따라서 돌게 됩니다. 이때 회전하려는 힘은 아무래도 자석이 더 크게 되겠죠? 금속 막대를 원판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가운데 막대를 꽂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자석을 움직여 보면 원판이 따라서 돌아갑니다. 자석을 원반 주위로 계속 돌리게 되면 원판도 따라서 돌게 되겠죠? 얼핏 생각해 보면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원판이 따라서 돌겠구나 싶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사용해도 원판은 돌아갑니다.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류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판에 전류를 공급하면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류를 공급하지 않고 단지 자석을 움직였는데 원판이 돌아갔습니다. 이때 원판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유도 전류가 원판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전류가 발생하려면 우선 기전력이 생겨야 되는데요. 기전력은 쉽게 표현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판에서의 기전력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내용이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석의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 원판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흔히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력선을 원반이 끊어준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손의 손가락을 이렇게 폈을 때 엄지는 힘의 방향,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중지는 기전력의 방향,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 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서 힘의 방향은 자석을 끊어주는 도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반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자석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됩니다. 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기전력의 방향은 이렇게 원반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원판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판은 어느 방향으로 돌게 될까요? 원판이 돌아가는 힘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가 회전하는 힘의 방향을 알아보는 게 목적인데요. 전류의 방향과 자석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힘의 방향은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판이 힘을 받아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석이 돌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그냥 자석이 회전하면 그 자기력에 의해 원판이 이끌려 회전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석을 계속해서 회전시킬 수만 있다면 전동기를 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원판과 자석이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원판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럼 원판도 회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원판은 자석보다 늦게 회전해야 기전력이 생겨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원판이 회전하는 자기장보다 늦게 회전하는 현상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판을 원통으로 바꾸고 자석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원통이 회전하게 되는데요. 원통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장은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흐릅니다.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원통은 이 방향으로 자석을 끊어줍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시켜보면 이것이 힘의 방향이니까 기전력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원통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반대쪽에서도 같은 원리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통은 자석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석을 돌리면 원판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석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실제로 자석을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원판 주위에 실제 자석을 돌리는 대신 코일을 배치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적절하게 스위칭해주면 자석이 돌아가는 효과와 같게 되고 원판이 따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원판의 회전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터가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일 주변에 자석을 회전시키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전류는 이런 파형을 갖는 교류 전류가 생성됩니다. 즉 어떤 상을 띠게 되고 하나의 상이 있다고 해서 단상이라고 합니다. 120도 간격으로 3개의 코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3개의 코일에 전선을 연결하여 생성되는 전류의 모습을 살펴보면 파형도 120도 간격으로 3개가 생겨나는데 3개의 상이 있다고 해서 삼상 교류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코일의 다른 쪽 끝을 선으로 연결하여 하나로 묶어주게 되는데 이 선은 어느 선에도 해당되지 않는 중성선으로 어떤 상도 띄지 않습니다. R상과 T상, S상은 서로 380V의 전위차가 있습니다. R, T, S와 중성선 사이에는 220V의 전위차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삼상의 형태로 집이나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로 산업 현장에서는 3개의 선을 사용한 380V의 전압을 이용해 전동기 등에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전기선 1개와 중성선으로 연결된 220V를 사용합니다. 원판 주위에 코일을 감아 보겠습니다. 먼저 A에 코일을 넣어 반대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120도 간격으로 코일을 넣어주고 반대로 빼줍니다. 다시 120도 각도로 코일을 넣어주고 반대로 빼주겠습니다. 빼준 선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삼상의 전류를 코일에 흘려줍니다. 삼상 교류 전류는 시간에 따라 극성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1번 구간에서 R은 플러스, S와 T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2번 구간에서는 R과 S가 플러스가 되고 T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3번 구간에서는 S가 플러스, R과 T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4번 구간에서는 S와 T가 플러스, R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들어가는 전류, 마이너스를 나오는 전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구간에서는 R만 들어가는 전류가 되고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S는 나오는 전류가 되고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T도 나오게 되고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2번 구간에서는 R과 S가 들어가게 되고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R과 S의 반대로 전류가 나오게 되고 T의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번과 4번의 구간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역시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1번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크게 보면 위쪽 3개의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밑에 3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2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르는 모습과 같은데요. 2번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되고 3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4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마치 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회전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 원판도 따라서 돌게 됩니다. 1번 구간에서 4번까지 자석이 반바퀴 돌았습니다. 파형이 반 사이클 지났기 때문에 반바퀴가 돌았습니다. 파형이 한 사이클 지나면 한 바퀴가 돌게 되겠죠? 주파수를 높여주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에는 어떤 전동기를 주로 사용할까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는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구자석형이라는 의미는 회전하는 원판 대신 영구자석을 회전자로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동기라는 말은 회전하는 자석, 즉 회전 자기장과 이 자기장의 영향으로 회전하는 영구자석의 속도가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유도 전동기는 원판이 회전 자기장보다 느리게 돌아가는 슬립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전동기를 비동기형 전동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구자석형 전동기는 유도 전류가 아닌 자기력에 의한 힘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슬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자기장과 같은 속도로 돌아가게 되어 동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는 약자로 PMSM이라고 부릅니다. PMSM은 자기력에 의한 회전력으로 토크가 좋습니다. 토크는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센 힘으로 회전시킬까 하는 것인데 토크가 크다는 것은 회전시키려는 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에 PMSM을 이용하는 이유는 토크와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경우 회전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판이 이끌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가해주는 전류에 비해 회전 속도가 느려서 에너지 손실이 크게 됩니다.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면 적은 힘으로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동차는 저속에서 높은 토크를 요구하는데 유도 전동기는 저속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많지 않아 유도 전류가 작게 되고 토크도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력을 이용한 PMSM의 경우 출발부터 높은 토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코일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90도가 될 때 최대 토크 값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석의 위치값을 알아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계속 스위칭해 주게 되는데요. 전기차가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3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크게 고정자와 회전자가 있습니다. 고정자는 회전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슬롯 안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3상의 전류가 각각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코일이 많아지면 자기장의 힘도 커지게 됩니다. 보통 코일은 180도 떨어져서 배치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각도로 배치하는데 코일이 절약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파형이 좋아져서 제어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작아지면 기절력이 감소하고 토크가 떨어지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둥근 형태의 코일을 아무리 촘촘히 감아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네모 모양의 코일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런 코일의 형태를 헤어핀 권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핀 형태로 코일을 슬롯에 넣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줄게 되고 효율이 올라갑니다. 회전자는 영구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영구 자석은 주로 일반 자석보다 자성이 높은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는데 히토류의 가격 상승으로 자석의 가격이 비싸고 고온에서 자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